이등병 손주를 면회하기 위해 시장 일을 마치고 군부대를 찾아간 할머니가 위병소에서 한 장교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아들이자 사성장군 합참의장이 군부대를 찾아와 그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동해의 검푸른 어둠을 찢고 주문진항의 집어등이 하나둘 깨어났다. 밤새 오징어잡이를 마친 배들이 남기는 디젤유 냄새와 만선의 기쁨을 담아 포구에 부려지는 생선들의 비릿한 향 그리고 축축한 바닷바람이 실어 나르는 짠 내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그저 갯내라 불렀다. 박복순 할머니에게 갯내는 지난 50년 세월의 다른 이름이었다. 74해의 삶 중 꼬박 50년을 그녀는 주문진 수산시장의 작은 건어물 좌판에서 보냈다. 동해의 거친 해풍에 그을린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바다의 물길처럼 깊게 패였고 오징어와 명태를 꿰고 널던 손마디는 옹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새벽 찬 공기에 왼쪽 무릎이 유난히 시큰거렸다. 지긋지긋한 관절염은 이제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야.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복순 할머니는 허리를 폈다. 엎한장 저편에서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삶은 단순했다. 이른 새벽 좌판을 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오징어와 노가리, 황태를 팔았다. 점심은 좌판 한쪽에서 찬밥에 자리젓을 얹어 대충 때웠고 꾸벅꾸벅 졸다가도 손님이 오면 반사적으로 허리를 폈다. 그렇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좌판을 정리하고 절뚝이며 집으로 향했다. 시장 구석의 낡고 작은 연립주택, 그곳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작은 세상이 품고 있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의 아들 이강철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이었다. 별 4개를 어깨에 단 대장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복순이 할매 아들 덕에 호강 좀 하지 라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그저 손사래를 칠 뿐이었다. 내는 내 손으로 벌어 묵고 사는 게 속 편하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귀한 몸인 아들이 행여나 저 때문에 구설에 오를까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손주 이로운이었다. 아들을 쏙 빼닮아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손주. 어릴 적부터 제 할미를 유난히 따랐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까칠해요? 물어오던 작은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군인이 되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하다는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의 신병으로. 우리 강아지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몰라. 복순 할머니는 며칠 전 손주와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잔뜩 군기가 든 목소리로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치던 목소리 끝에 수화기 너머로 겨우 들리듯 말듯 한 속삭임이 묻어나왔다. 할머니가 해준 오징어 볶음이랑 LA 갈비 먹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달아빠진 심장에 불을 지폈다. 면회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할머니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관절염 약을 2배로 먹어가며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았다. 가장 실한 오징어를 골라 매콤하게 볶고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부위로 떠온 LA 갈비는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웠다.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를 위해 시금치와 당근, 버섯을 일일이 손으로 채 썰고 명절에나 두칠 법한 동태전과 호박전까지 노릇하게 부쳐냈다. 음식을 하는 내내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갯내와 기름내가 뒤섞인 작은 부엌은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 로운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음식을 담은 반찬통을 보자기에 곱게 싸면서 할머니는 이미 손주의 환한 얼굴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금요일 저녁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다. 양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강릉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가서 거기서 또 양구로 들어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양구 터미널에 내린다고 끝이 아니었다. 부대는 거기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짜기에 있었다.
아들 이강철 대장은 헬기라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거절했다. 니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 그런 걸로 유세 떨면 못 쓴다. 내는 내 두 발로 갈 수 있어. 걱정 말아라. 결국 아들은 어머니, 그럼 부대 정문까지만이라도 편히 가시게 차를. 이라고 말을 흐렸지만 할머니는 그마저도 됐다. 라며 잘라 말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손주 면회 가는 길 유난 떨고 싶지 않았다. 새벽 일찍 일어난 할머니는 가장 아끼던 그러나 몇 번 입지 않아 아직 풀이 살아있는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다. 머리는 빗질을 수십 번 해 곱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평생을 몸빼 바지에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 차림으로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차려입으니 영 딴 사람 같았다. 우리 로운이한테 초라한 할미로 보이긴 싫지. 정성껏 싼 음식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뜨거웠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손주를 만날 생각뿐이었다. 버스가 어둠을 헤치고 미시령 터널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할머니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로우나 할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녀의 여정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차가운 모욕과 깊은 절망을 이 순간에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 깊게 밴 갯내는 지난 70평생을 지탱해 온 성실한 삶의 훈장이었으나 곧 지독한 수치의 낙인이 되어 그녀를 덮쳐올 터였다. 버스는 굽이진 산길을 하염없이 돌고 돌았다. 강릉의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어느새 사라지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잿빛 산의 능선만이 이어졌다.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해안분지 양구. 인생의 막다른 길이 양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외지고 험준한 땅이었다. 버스가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오전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박복순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리부터 주물렀다. 좁은 좌석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더니 가뜩이나 좋지 않던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다. 터미널은 한산했다.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택시 몇 대만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택시 기사에게 손주가 복무하는 부대 이름을 댔다. 백두산 부대요. 거기 신병교육대대로 가주시오. 택시 기사는 할머니와 그녀가 들고 있는 커다란 음식 꾸러미를 힐끗 보더니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할머니.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택시는 읍내를 벗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온통 군대였다. 위장 무늬가 그려진 군용 트럭들, 철조망이 쳐진 삭막한 건물들, 그리고 일격필살, 백두산 용사 같은 섬뜩하고도 늠름한 구호가 적힌 팻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할머니는 괜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아들이 최고 사령관으로 있는 곳, 그리고 손주가 청춘을 바치고 있는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에 절로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 한참을 달려 택시가 멈춘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부대의 위병소 앞이었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라는 팻말이 보였다. 할머니는 택시비를 치르고 내렸다. 위병소를 지키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은 긴장으로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주 이로운 이병의 면회를 왔다고 말했다. 위병소 근무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오늘 부대 전체 훈련 상황이 갑자기 잡혀서 금일 면회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예? 취소라니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새벽부터 서둘러 이 먼 곳까지 달려왔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물었다. 그러면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는 없는가요? 이 멀리서 왔는데. 바로 그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훤칠한 키에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계급장은 대위. 황지훈 대위였다.
그는 서류철을 옆에 낀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의 낡은 옷과 음식 꾸러미에 잠시 머물렀다. 무슨 일입니까? 위병소 근무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황 대위는 미간을 찌푸렸다. 면회 취소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고 오십니까?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연락 못 받았는디요. 우리 손주가 됐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황 대위는 매몰차게 말을 자르고 돌아서려 했다. 다급해진 할머니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저기요, 대위님. 내 삼아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이 음식이라도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밤새 만든 겁니다. 할머니는 애원하듯 보자기를 풀어 반찬통을 보여주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다. 하지만 황 대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박복순 할머니의 잃은 내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갯내가 진동을 하네. 할머니, 이런 거 부대 안으로 반입 안 됩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 있고 부대 전체에 냄새 밴니다. 어서 치우시고 돌아가세요. 갯내.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자신과 아들을 먹여 살린 삶의 냄새, 손주를 위해 사랑으로 버무린 음식의 냄새가 저 젊은 장교에게는 역겹고 불결한 악취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무어라 변명하려던 순간 황 대위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애지중지 들고 있던 반찬통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밤새 정성껏 만든 LA 갈비와 잡채, 노릇한 전들이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양념 국물이 검붉은 자국을 남기며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위병소를 지키던 어린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 대위는 아씨 하고 작게 욕설을 뱉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털었다. 꺼 보십시오. 그러게 그냥 가시라고 할 때 가셨어야죠. 이거 다 폐기물이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가십시오. 부대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위병소 안으로 사라졌다. 박복순 할머니는 쏟아진 음식물 앞에 망연자실 주저앉았다. 흙먼지와 뒤엉켜 엉망이 된 음식들이 마치 자신의 신세 같았다. 손주를 먹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온 길의 끝이 이토록 처참할 줄이야. 욱신거리는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 아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린 손주뻘 병사들 앞에서 차마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엉망이 된 반찬들을 꾸역꾸역 주워 담기 시작했다. 깨진 반찬통 조각에 손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갯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맴돌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는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백두산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옥색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며 뼈를 시리게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그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삼엄한 곳에 위치한 합동참 모본부 의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한 이곳은 대한민국 군사력의 정점이자 최고 지휘관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류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곳의 주인 합참의장 이강철 대장은 막힘없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강철이었다. 이름 그대로 한번 결정하면 강철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나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았다. 의장님 21사단장입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강철은 잠시 펜을 멈췄다.
21사단 백두산 부대. 아들 로운이가 있는 곳. 그리고 오늘 어머니 박복순 여사가 면회를 간 곳이었다. 연결해. 수화기 너머로 최정혁 중장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의장님께 보고드립니다. 21사단장 중장 최정혁입니다. 최 사단장 수고 많네. 별일 없나? 예, 의장님. 의장님 염려 덕분에 부대는 이상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어머님께서 부대에 다녀가셨습니다. 이강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머니께서? 면회는 잘하셨고. 그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전술훈련 평가가 잡혀서 부득이하게 전체 면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미처 연락이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게 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 중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가득 묻어났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가 뵙고 사정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필 훈련 평가관들을 수행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부대에서 가장 반듯하고 일 잘하는 황지훈 대위를 보내 정중히 모시도록 했습니다. 황 대위가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사단장 관사로 모셔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으나 어머님께서 한사코 괜찮다며 손주에게 패 끼치기 싫다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황지훈 대위라. 이강철은 처음 듣는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다. 예, 의장님. 학군 출신인데도 아주 똑 부러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입니다. 어머님께서 혹여나 서운해하실까봐 그늘에서 쉬시도록 안내하고 시원한 물까지 챙겨드리며 극진히 모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먼 길 오신 노고가 죄송스러워 제가 따로 의장님께 전화 올렸습니다. 아드님께는 제가 잘 이야기해서 다음 휴가 때 꼭 할머님 뵙고 오라고 조치하겠습니다. 최 중장의 보고는 완벽했다. 군인으로서의 빈틈없는 보고, 체계, 상관의 가족을 챙기는 세심함,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까지. 이강철은 알았네. 최 사단장 신경 써줘서 고맙네. 라는 말로 통화를 마쳤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훈련 때문에 면회가 취소되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서운해하셨겠지만 평생 군인 아들을 뒷바라지해온 분이시니 이해하셨을 터였다. 정중히 모셨다는 최 사단장의 보고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이강철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는 그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철부지 아들이었다. 어머니 접니다. 강철입니다. 뭐냐? 아들. 바쁜데 애미가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었다. 평소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늘게 떨리고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버스를 오래 타서 그런가 보다. 양구는 잘 다녀오셨어요? 로운이는 못 보셨다면서요. 부대에 훈련이 있었다고. 이강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다. 오냐 훈련이라더구나. 그래서 얼굴은 못 봤다. 괜찮다.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게 먼저지. 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강철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50평생을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부대에서 누가 뭐라 하던가요? 불편하게 한 사람은 없었고요. 아니라니까. 아주 친절하더라. 젊은 장교 양반이 나와서 물도 주고 잘 설명해주고 내가 그냥 온다고 했어. 네 이름에 먹칠할까봐. 친절했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오히려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강철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만큼 어머니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금 어디십니까? 집에 다 와간다.
걱정 말아라. 내일 시장 나가려면 얼른 쉬어야지. 시장. 내일은 쉬시지요. 됐다. 내는 하루라도 몸을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다. 끊는다, 아들. 나라 일 잘 봐라. 통화는 그렇게 끊겼다. 이강철은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충돌했다. 하나는 극진이 모셨다는 최정혁 사단장의 명료하고 자신감 넘치는 보고였다. 다른 하나는 아주 친절했다고 말하며 슬픔을 삼키던 어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였다. 두 그림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강철의 성과 같았던 그의 신념과 질서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에서 21사단 현황 보고 파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요 지휘관 현황 페이지를 펼쳤다. 수많은 장교들의 사진과 프로필 속에서 그는 황지훈 대위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사진 속 황지훈 대위는 반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강철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오만하고 거짓돼 보였다. 부관. 이강철이 낮은 목소리로 호출했다. 예, 의장님. 내일 아침 21사단 신병교육대대 위병소 근처 CCTV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영상을 확보하도록.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그늘의 정체를 그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합참의장실의 정적을 깨고 조용히 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강철 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늘진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21사단 위병소의 CCTV 영상이었다. 오전 10시경 부관이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의장님 요청하신 21사단 영상입니다. 사단 측에서 보안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보내왔습니다. 이강철은 말없이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21사단 신병교육대대 위병소의 모습이 나타났다. 회색빛 건물과 굳게 닫힌 차단기,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위병 근무자들. 이강철은 재생 속도를 높여 어제 오전 어머니가 도착했을 시간으로 화면을 옮겼다. 화면 속 낯익은 옥색 저고리의 박복순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렸다. 이강철의 심장이 미세하게 조여왔다. 잠시 후 황지훈 대위가 위병소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할머니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무어라 길게 설명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은 더없이 정중해 보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음식 꾸러미를 들고 돌아섰다. 황 대위는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켜보았다. 심지어 위병 근무자에게 달려가 생수 한 병을 받아와 할머니께 건네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영상은 그야말로 최정혁 사단장의 보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먼 길을 온 노모를 극진히 예우했으나 부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운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영상이 끝나자 의장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부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의장님 보신 바와 같이 최 사단장의 보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셔서 먼 길 오셨다가 손주를 못 봐 서운한 마음에 기운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강철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아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다. 단순히 손주를 못 봐서 서운한 것만으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의 군대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모욕했을 때나 나올 법한 깊은 체념과 슬픔이 깃든 목소리였다.
영상 속 황대위의 정중한 몸짓은 너무나 연극적이었고 어머니의 뒷모습은 단순히 아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시간이었다. 영상 파일의 타임라인을 확인하던 이강철의 눈이 번뜩였다. 오전 10시 14분, 오전 10시 24분. 정확히 10분이 사라져 있었다. 영상은 10시 14분에 할머니와 황대위가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10시 24분에 할머니가 돌아서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사이의 10분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 교묘한 편집 기술로 시간의 공백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놈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최정혁 사단장이 보낸 이 영상은 보고가 아니라 기만이었다. 합참의장을 상대로 일개 사단이 진실을 조작하고 거짓을 고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보고 체계와 기강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항명 행위였다. 이강철은 즉시 다른 라인을 가동했다. 그는 군 내부의 감찰과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직속 기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나 합참의장이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것은 명령이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중으로 안보지원사 사이버 수사팀을 동원해서 21사단 신병교육대대 서버에 저장된 어제 오전 시간대 위병소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하게.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확보 즉시 나에게만 직접 보고해야 하네. 21사단 측에는 이 사실이 한마디도 새어나가서는 안 돼. 만약 보안이 뚫린다면 자네 옷을 벗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걸세. 수화기 너머의 안보지원 사령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강철은 의장실을 나와 합참본부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전용 휴게실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서울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구분 등 갯내와 뒤섞여 있던 파스 냄새, 까맣게 타들어간 손마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겪었을지 모를 사라진 10분의 진실이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부관이 휴게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USB가 들려 있었다.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막 도착한 원본이었다. 이강철은 아무 말 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의장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조작된 영상과 똑같이 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황지훈 대위가 걸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표정은 정중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영상과 함께 복원된 음성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면회 취소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르고 오십니까? 이강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음식이라도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가. 그 순간 황 대위가 코를 찡그리며 내뱉은 말이 이강철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갯내가 진동을 하네. 이강철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갯내. 평생 어머니의 몸에서 나던 그 냄새.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 바다의 찬 공기를 맞으며 생선을 말리고 그 거친 손으로 자신을 먹여 키웠던 어머니의 삶이 응축된 그 냄새. 그 냄새가 악취가 되어 모욕당하는 순간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더욱 끔찍했다. 황 대위가 거칠게 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는 순간, 그리고 쨍그랑 정성껏 담겨있던 음식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지는 장면. 흙먼지 위로 나뒹구는 갈비와 전 조각들. 그리고 그 앞에 망연히 주저앉는 어머니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
황 대위는 깨끗하게 치우고 가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강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반찬 조각과 흙범벅이 된 음식을 주워 담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욕을 짊어진 채 견딜 수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이강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작된 진실의 베일이 걷히는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와 삶 전체를 능멸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정적. 합참의장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모니터 화면 속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의 모습만이 이강철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그 사라진 10분을 되돌려 보았다. 황지훈 대위의 오만한 표정. 갯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하얗게 질린 얼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수습하며 떨고 있던 어머니의 작은 어깨.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강철이라 불리던 사나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쳐 올랐다. 이강철은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결제 서류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별을 단 이후, 아니 군복을 입은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을 태울 듯한 분노의 용암이었고 뼈를 깎는 자책의 결정체였다. 내가 합참의장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이 그 부대에만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지위가 오히려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책상 위를 가득 채운 대장 이강철의 명패와 빛나는 별들이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나 좌판에 앉아 오징어를 꿰고 있었다. 그때도 어머니의 손과 옷에서는 늘 짭조름한 갯내가 났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한테서 생선 냄새나 라고 놀릴 때면 어린 강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철아, 이게 다 우리 아들 밥 해주고 책 사주는 냄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다. 아주 귀한 냄새다. 그랬다. 그에게 갯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향기였다. 그 귀한 향기를 감히 일개 대위놈이 악취라 모욕하고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다. 쾅! 이강철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섰다. 이것은 이강철이라는 한 아들의 분노인 동시에 대한민국군 전체를 책임진 합참의장의 분노였다. 한낱 대위가 합참의장의 어머니인 줄 몰랐다고 해서 이 죄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다. 상대가 누구든 힘없고 나이든 노인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것 자체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짓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최정혁 사단장의 행태였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진급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감히 합참의장에게 허위 보고를 올렸다. 부하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잘못에 동조하고 거대한 기만극을 펼친 것이다. 이것은 군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강철은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결단으로 가득 찼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만연한 오만과 부패, 약자를 짓밟는 그릇된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갯내는 이제 그의 정의로운 분노를 이끄는 깃발이 되었다. 그는 다시 부관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합참 감찰실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는 내가 잠시 후 직접 보고하겠다고 전하게.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한 재가를 요청할 거라고. 부관은 의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긴장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고 뛰어나갔다. 이강철은 다시 한번 모니터 속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그러나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맹세했다. 어머니, 아들이 바로잡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당신의 삶에 다시는 더러운 것들이 흠집 내지 못하도록 이 군복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한 아들의 눈물은 이제 대한민국군 전체를 향한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태풍을 막을 수 없을 터였다. 21사단장실. 최정혁 중장은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합참의장과의 통화 이후 그는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이 완벽했다고 자평했다. 갯내 사건이 처음 보고되었을 때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하필이면 합참의장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황지훈 대위를 불러 입을 맞추고 CCTV 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합참의장에게 선제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모셨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합참의장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을 때 최정혁은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참의장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충성스러운 지휘관. 그의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질 터였다. 황 대위, 이번 일 처리 아주 깔끔했어. 최 중장은 자신의 방으로 부른 황지훈 대위를 칭찬했다. 황 대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슴을 폈다. 과찬이십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래. 넌 머리가 좋아.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이번에 진급심사 때 내가 힘 한번 써주지.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황 대위는 늙은 할머니 한 명을 모욕한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했다. 그 할머니가 합참의장 어머니라는 사실은 아찔했지만 사단장이 모든 것을 막아주었고 이제는 오히려 포상의 기회까지 생겼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이 안락한 성공의 꿈에 젖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사단장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합참작전본부에서 내리꽂는 직통 전화였다. 충성. 사단장 중장 최정혁입니다. 최정혁은 의례적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내용은 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금일부로 합참의장님 직권으로 21사단에 대한 고강도 특별직무 감찰이 실시된다. 감찰단은 합참 감찰실장을 필두로 구성되며 명일 90으로 사단에 도착할 예정이다. 감찰 기간 동안 사단 내 모든 영내외 출입 및 정보통신망은 감찰단의 통제를 받는다. 특히 모든 CCTV 서버 및 기록 매체는 봉인하여 감찰단에 즉시 인계할 것. 이상.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최정혁은 잠시 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고강도 특별직무감찰, 합참의장 직권으로 단순한 정기 감찰이 아니었다. 직권 고강도라는 단어는 명백한 표적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설마. 아니야. 영상까지 완벽하게 조작했는데 들켰을 리가 없어.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황 대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최정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그냥 연례적인 감찰인 모양이야. 신경 쓸 것 없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합참에 있는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의 배경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정혁아, 미안하다. 이번 건은 나도 아는 게 없다. 의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야. 뭔가 단단히 잘못 걸린 모양인데 몸 조심해라. 모든 문이 닫혔다. 그가 믿었던 인맥이라는 거미줄은 더 거대한 힘 앞에서 속절없이 끊어져 버렸다. 최정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일상적인 감찰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사냥이었다. 합참의장 이강철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젠장. 최정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평정심을 잃은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황 대위, 지금 당장 정보참모 불러. 그리고 위병소 서버실로 가서 어제 자 원본 영상을 어떻게든 파기해. 물리적으로라도 부숴버리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황지훈 대위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예, 알겠습니다. 황 대위가 허둥지둥 뛰쳐나가고 혼자 남은 최정혁은 사단장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에 자신이 갇힌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진실을 덮기 위해 쳤던 거짓말과 조작이라는 거미줄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합참 감찰단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비 없는 사냥개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물어뜯을 터였다. 최정혁은 창가에 서서 짙어지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분노에 찬 이강철 대장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거대한 거미 이강철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자신의 거미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21사단 전체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합참의장 직권 고강도 특별직무감찰단의 방문 소식은 밤새 전부대로 퍼져나갔다. 평소의 감찰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방문이었다. 오전 9시 정각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합참 감찰실장을 필두로 한 표정 없는 얼굴의 감찰단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봉인용 스티커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들 뒤로는 군사경찰 MP 완장을 찬 헌병들이 도열했다. 최정혁 중장은 밤새 한숨도 못 잔 퀭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감찰실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어이쿠 김 장군. 이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만 감찰실장은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최 사단장, 지금부터 감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것이 시작이었다. 감찰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사단장실과 참모진 사무실을 급습해 모든 컴퓨터와 서류를 봉인했다. 다른 한 팀은 정보통신대로 직행해 CCTV 서버를 통째로 압수했다. 최정혁 중장과 황지훈 대위는 각각 다른 조사실로 연행되다시피 격리되었다. 황지훈 대위가 먼저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조사실 책상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계급과 이름도 모르는 서늘한 눈빛의 감찰 장교가 앉아 있었다. 황지훈 대위, 어제 오전 21사단 신병교육대대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하시오. 황 대위는 준비한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합참의장님 어머님이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부대 규정에 따라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정중히 설명드렸고 어머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감찰 장교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원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한 표정, 갯내라고 말하는 목소리, 할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음식을 쏟아버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황 대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조작? 감찰 장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조작은 당신들이 했지. 이건 안보지원사에서 직접 복원한 원본이야. 더 이상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영상만으로도 당신은 군인으로서 끝났어. 하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합참의장을 기만한 죄까지 더해지면 군복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협박과 회유. 황 대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사단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영상 편집도 사단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한편 최정혁 중장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경력을 믿었다. 김 장군,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일개 대위놈의 실수를 가지고 사단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감찰실장은 황 대위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최정혁 중장. 당신은 부하의 잘못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조작하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합참의장에게 허위 보고를 했소. 이는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군의 지휘 체계를 능멸한 반역 행위에 가깝소. 거짓말이야. 저놈이 살자고 나를 끌어들인 거라고. 최정혁이 발악했지만 감찰실장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찾아낸 사단장 특별활동비 장부를 펼쳐보였다. 장부에는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 군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가득했다. 갯내 사건은 그저 시작일 뿐 그의 부패는 껍질을 까면 깔수록 끝없이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21사단 전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정혁 중장과 황지훈 대위는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야 했다. 그들의 직위는 즉시 해제되었고 대기 발령 상태로 군사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그들의 명예와 권력은 한 노인의 눈물 앞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빠르고 가혹하게 찾아왔다. 이로운 이병은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부터 부대 분위기가 살벌했다. 높으신 분들이 잔뜩 몰려와 사무실을 뒤지고 사단장님과 중대장님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훈련은 모두 중단되었고 생활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정보급관이 다급하게 그를 찾았다. 이로운, 너 빨리 대대장실로 가봐. 합참에서 온 높은 분이 너 찾으신다. 이로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합참? 나를?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대대장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소파에는 별 하나를 단 장군이 앉아 있었다. 합참 감찰실장이었다. 내가 이강철 의장 아들 이로운 이병인가? 이병. 이로운. 예, 맞습니다. 이로운은 최대한 큰 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다. 감찰실장은 딱딱한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라. 긴장 풀고. 아버님이 보내서 온 게 아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그는 이로운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가 면회 오시기로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통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로운은 며칠 전 할머니와 통화하며 할머니표 오징어 볶음이랑 LA 갈비가 먹고 싶다고 철없이 투정 부렸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친 이로운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할머니께서 이 먼 곳까지 오시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찰실장은 이로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할머님의 손주 사랑이 그만큼 깊으신 거지. 사실 할머니께서 부대에 오셨다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 지금은 아버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미스러운 일. 그제야 이로운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살벌했던 부대 분위기, 사단장과 중대장의 연행, 그리고 합참의 감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러 왔다가 이 낯선 군대에서 험한 일을 당한 것이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괜찮으신 겁니까? 이로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죄책감과 걱정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그 음식 때문에 그 음식을 싸들고 오신 할머니가 지금은 괜찮으시다. 다만 마음의 상처가 깊으시겠지. 로운이 내가 나중에 휴가 나가거든 할머니 꼭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라. 그게 최고의 약이 될 거다. 감찰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로운은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철없는 손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늠름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할머니의 진실을 그는 가슴 깊이 새겼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강철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군 전체에 퍼진 암적인 병폐의 증상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육해 공군의 모든 장성들이 모인 자리, 그 앞에 이강철이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강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밝히지 않았다. 그저 자식을 군대에 보낸 한 노인이 손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가 겪은 모욕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갯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 장교는 노인의 몸에서 나는 갯내를 문제 삼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삶의 냄새를 그는 악취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이토록 오만해졌습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썩어빠진 정신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강철 계획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와 부패에 연루된 자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급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강철 계획은 그야말로 숙청의 시작이었다. 전군의 고강도 감찰이 시작되었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최정혁 중장의 비리를 시작으로 군납 비리, 인사청탁, 부하 인권 유린 등 그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군의 치부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조사를 받고 옷을 벗었다. 군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 이강철은 그 수술의 집도의가 되어 흔들림 없이 칼을 휘둘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은 거대한 홍역을 알았다. 이강철 대장은 강철이라는 별명처럼 냉혹하게 군의 부패를 도려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강철은 모든 공식 일정을 비웠다. 그는 운전병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강원도 주문진으로 향했다. 화려한 장군복이 아닌 갓달인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주문진 수산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비릿하면서도 정겨운 갯내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는 익숙하게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기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작은 건어물 좌판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굽은 허리로 황태를 손질하고 있는 어머니, 박복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이강철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고. 이강철은 아무 말 없이 쓰고 있던 장군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는 시장 바닥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향해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가 어머니의 거칠고 짠 내나는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주변의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군이 시장 한복판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광경.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그 어떤 권력보다도 위대한 효의 모습이었다. 박복순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니다 아들. 네가 와 잘못했노. 네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어서 일나라. 할머니는 아들의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탁탁 털어주었다. 그 손길에 이강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이강철은 어머니의 작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과 갓 구운 생선이 올라와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갯내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냄새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어머니의 냄새였다. 창밖으로 주문진앙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철이라 불리던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갯내 속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찾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